재정 운영 및 경제산업 분과에 대해서 물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정을 맡은 저는 중앙적사평가단 단장을 맡고 있는 진혁이고요. 오늘 발제는 김대중 한국지방개정공제 부연구위원님과 저, 그리고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님, 한태식 예산정책 담당관님, 이재훈 예산총괄팀장님, 이경성 세경과장님, 김범수 미래성장 과장님께서 참여하시겠습니다. 발제자들은 15분 이하로 간단하게 하시고 토론하는 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좀 소개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의 김대중입니다. 제가 15분 정도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시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세 꼭지인데요. 앞에 두 꼭지는 지금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 꼭지는 세수 추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내용은 그래서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필현 박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간략히 소개하는 거고요.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남도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방안을 좀 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개요인데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서는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제가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앞단에서 우리가 추진한 이런 사업들이 지방 재정에서 지금 통제 가능할 정도의 예산 규모냐, 그 부분이 앞단인 게 사전 검토고, 사후 관리는 지금 공공부문의 사후 관리의 최근 추세가 제주도 되도록이면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적 통제는 좀 지양하고, 사업계획 설립이나 추진 단계에서는 최대한의 재량을 부여한 다음에 사업이 끝난 뒤 사후적 평가를 통해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개선을 하자, 이렇게 완료되는, 이렇게 재량을 좀 많이 부여한 쪽이 공공부문 성과의 추세입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충남도에 시사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서는 제가 제목을 시공공모사업의 합리적인 도비 매칭을 위한 사전검토 방안이라고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옛날에 지금 한 20년 전중에 벌써 한 30년 됐는데요. 30년 됐는데 그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되게 재밌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사이즈 오브 거버먼트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 신공공관리 그리고 신자유주의 미국에서도 정부의 공공부문은 30년이나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의 역할은 결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저출생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지방소득도 대응하는 비수도권 지역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약은 우리나라의 지금 지방정부 예산 재량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세수도 지금 상당히 경직적이어서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 공모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에서 일부 비용을 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소방광역자치단체도 일부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71페이지 중간의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내고, 그리고 해당 사업의 수혜로는 시군이 일부 들어가고요. 소방광역지자체가 한 10%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문제점은 도청 관할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일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나중에 일부 비용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충남도에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청에서는 일부 돈만 분담하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 상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부담한 만큼의 해당 시행 주체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상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뭐냐? 지방재정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옛날에 인천아시안 게임의 이후에 발생된 문제 제기로 인했는데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국내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부담 가능하고 추진 가능한지 이걸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복합 재원일 경우,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갈 경우에 7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도비가 시비가 다 들어가니까 도에서도 그리고 시에서도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원칙적으로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단일기간의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좀 여지를 열어두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중복되는 같이 지원이 될 경우 한 번에 할 수도 있다고 열어놨는데 저는 오기 전에 제가 경기연구원에서 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거를 지금 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영향평가가 도에서 시도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금액을 지방재정 여건하에 추진할 수 있냐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도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통제제도를 일부 만드시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고 지금 아니면은 이거는 좀 아주 과격하고 극단적인 재원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 한번 지금 도비 매칭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말 부담이 된다면 슬랙 만들어두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이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제압 시간에 말씀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후관리로서의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지금 재정사업 평가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추진되었는가,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하는 제도인데요. 환류가 다른 게 아니고 성과가 좀 안 나오는 사업이면은 일몰이나 간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규정이 돼 있고요. 이 평가 단위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예산 구조에서 단위, 부분,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렇게 되는데 세부 사업이 그 평가 기준이 됩니다. 평가 기준이 되고 78페이지에 보시면은 대략적인 평가 기준이 나와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행안부 예규를 조금 바꿔서 재량적으로 일부 평가 지표를 수정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몇 개 사업이나 평가를 받았나 2015년에 48개 사업, 21년에 141개 사업을 했고 2022년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는 총 128개 사업,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은 24건, 708억 원 정도가 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79페이지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도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보고 저는 이거 자료를 보고서 몰랐는데요. 79페이지 하단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표는 지금 지방재정 공시 시스템에서 제가 뽑은 건데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작년 충남도에서 예산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10조고 세부 사업 기준으로 한 3,00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이 3,000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그리고 국비가 빠진 그 사업수를 헤아려 보면 499건쯤 됩니다. 4조 원에 500건 정도 사업인데 물론 여기서 경질적인 인건비나 이런 부분 빠지는데 계속 사업을 성격을 사는 것도 몇백 개 되겠죠. 이 중에서 오로지 5억 이상 투자 사업에 24건, 그러니까 한 90% 이상의 사업이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평가 제외는 평가에 실익이 없는 사업은 물론 제외할 수 있지만은 80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평가 대상인 사업과 평가 제외 사업을 예시를 하나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보수라는 워딩이 세부 사업명에 들어있는 사업을 제가 뽑은 겁니다.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와 등 3개 사업은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제외 사업을 보시면은 물론 법령에 따라서 무조건 돈을 지금 총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 평가 제외가 되지만은 인도시설이나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그리고 어학 보수보강 지원 이런 사업들은 위에 있는 평가 대상 사업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금 평가를 받거나 그런 사업은 제외가 되겠지만은 이런 경우 세부 사업 기준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 어떤 건 평가 대상이 되고 어떤 건 평가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이 평가 대상이 되게 되는데 좀 다르겠지만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재정사업평가 대상 사업이 한 1년에 한 1000개쯤 되고요. 서울에서도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사업이 평가 대상이 되고 1년에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절감되는 감수된 예산이 보통 뭐 500억에서 1000억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남에서는 그것보다 좀 작은 규모로 지금 저희 평가가 수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재정사업평가 관점에서 현재 제도상에서 사업평가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계속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게 평가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좀 확대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방법이 그런 지금 대안이 하나가 있고, 또한 평가 방법도 좀 정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담당관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성과 관리나 아니면 지금 충남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도 좀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평가, 사업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충청남도 세수추격 환경진단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필현 박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 지금 김필현 박사님께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요약드리는 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 전망 모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션을 할 거냐, 예측 모형이 뭐냐는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세수 추격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 모형은 당해년도 예상 진수액 정망치하고 추계전수 정망치, 그리고 세입 특수요인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간략한 근거와 지금 전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 지방세 수입 전망은 2.7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세한 산출 내역이 외부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수를 전망하였는가 들어보니까 21년 말에 프로젝션이 될 겁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2021년에 부동산 시장이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가정되었고, 이 가정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옳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사양 증가 추세에 따라,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면허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이 없을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경마 사업 중단과 일부 개장으로 인해서 지금 통상적인 수준으로 적용했고,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그러한 21년의 전망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이거를 평가한 결과 90페이지 하단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항상 저 예측은 맞는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히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예측 모형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측 모형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가장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 추계가 어느 해는 과대 예측되고 어느 해는 과소 예측된다. 이게 반복된다.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된다면 그것은 무작위 오차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5년에서 10년간 지속적으로 과대 예측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과소 예측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오차가 아니라 체계적인 우리가 편의,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그렇다고 저는 보통 전반적으로 과소 추계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고 싶을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는 보수성을 띄우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편의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이런 거에 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91페이지를 보시면은 2021년 경우에는 취득세와 레저세에서 세수 오차가 매우 크다. 세목표도보다는 취득세는 2021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오차비를 보고 전반적으로 지방소비세와 레저세가 추계 시점이 부진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등록면허세와 자원시설세는 2018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방세 수입 등 세입 전망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세수입 정상 평가를 해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걸 좀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거래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거래량 곱하기 가격인데,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가지고 이런 예측이 나왔던 것 같고요. 93페이지 보면은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는 재정부 관련된 세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2022년 예산에 비춰 23년 예산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지속된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지금 취득세가 좀 감소한다. 레더세 같은 경우에는 경마사업장 정상 운영하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산세에 근거해서 조금 증가됐고요. 취득세와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추계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94페이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예산세 수입에 대해서는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대추징 계획이 조금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말고는 큰 상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발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제자는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간 몇 번의 도의회와 우리 전문가분들 의원님 모시고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산업 경제 분야 토론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논의도 나왔습니다만은 크게 민선 8기 이제 새로 들어서면서 도정 목표가 예산 반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의견과 그다음에 이쪽 산업 파트 쪽의 지방 공모 사업들, 지방길 매칭 사업들 이런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매칭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 좀 약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또 두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도정 목표와 예산 반영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새롭게 지금 민선 8기가 출발하고 새로운 도정 목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살펴봤고요. 주로 22년 추경하고 23년 예산안에 도정 목표로 어떻게 반영이 된지를 살펴봤습니다. 민선 95쪽입니다.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보면 5대 목표 20대 전략, 지금 세부적으로는 총 162개 과제, 196개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의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22년 추경하고 23년 예산안의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22년 추경에 35개 사업 264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23년 예산안에는 113개 사업 6,558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54개고 계속 사업은 59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목표 중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중에 농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와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그리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중 균등한 보육 환경 조성과 도민 안전체계 구축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중 혁신적 교통 인프라, 물리 인프라 구축,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5대 번역에 따른 어떤 균형 발전 등 신규 핵심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체 아직까지 이제 정책을 준비 중인 단계여서 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96쪽에 보면 반영된 내용들이 표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97년은 이제 반영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쪽에 나름 검토를 해보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간정책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세 가지의 관점이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남도 내 균형 발전과 5대 권역별 특화 발전, 이걸 뭐 전통적으로 해왔던 충남의 이전 예산에도 그렇고 핵심적인 그 충남도의 발전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청권 전체 초강력 메가시티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특히 이제 뭐 유니버시아드 세계 대회를 유치하면서 협력하다 보면 또 인프라라든지 이런 문제로 제기되는 충청권의 어떤 협력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이쪽 축에 어떤 공간 간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새로 민선 8기에 제기한 충청남도 북부 천안 아산 당진 이쪽하고 경기도 남부를 잇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공약, 이 보면 약간 우리 그 도정 목표의 세 가지 공간축이 서로 이제 뭐 좋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서로 방향으로 지내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나 발전 방향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부딪히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그 수도권 집중의 심화, 특히 이제 미래 첨단 산업이 대부분 지금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뭐 다른 산업들이 좀 수도권 쪽으로, 옛날에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좀 같은 부분들이, 미래 산업들은 좀 규제를 완화하면서 특히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기도 일원에 배치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그런 현상이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런 평택, 그 다음에 공간은 어딜 거냐는 관점에서 보면 천안부터 시작한 경부축이나 그 옆에 축, 아산축, 이쪽의 축들이 큰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경기도 이외에 앞으로 그 택할 수 있는 산업축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이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구상을 지방화 시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충남 아산 북부 지역에 대기업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 중심으로 좀 전략을 조정해보는, 경기도와 협력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방화 시대나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경기 북부로 당기는 전략으로 가야 될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대기업들의 발전 방향, 국토공간축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정책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 협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베이밸리를 보면은 뭐 엠버스에서 이렇게 지축인가요? 그러니까 평택하고의 어떤 버스 노선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평택하고 버스 노선을 강화해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수도권과의 교통 물류들을 확대시키면서 한편으로 수도권의 어떤 그런 포화된 역량들을 천안 북부 쪽이나 아산 북부 쪽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지방화 시대를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정부 정책이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고 초점을 좀 잘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는가 고민할 거리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뭐 작은 얘기긴 한데, 우리 도정 목표에서 그 투자 순위,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에 있어갖고 예산 반영 비율을 보면 그냥 그 스마트 농업을 비롯한 농어촌 쪽에 예산이 상당히 사업도 수도 많고 또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에 있어서 그 돼지 사육수나 이런 것들 충남에서 전국이 제일 많고, 그런데 이런 그 스마트 축산이라든지 뭐 축산의 스마트 글로벌화 같은, 그 다음에 동물 바이오, 충남이 갖고 있는 이런 강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가 덜한 것 같고, 좀 포괄적인 스마트 팜, 뭐 스마트 농업 이런 쪽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충남이 강점이 있는
농업이라는 너무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농축산 부분에서 좀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좀 집중 투자하는 이런 측면의 어떤 조금 그 포커스를 좁히는 사업들을 좀 해보는 것도 어떠냐. 너무 포괄적으로 막 스마트도 몇 개나 되더라고요. 스마트화 관련된 사업들이,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마다 좀 특징이 명확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 내용은 정부 공모 사업에서의 지방비 매칭 현황과 성과 관리 방안인데요. 주로 제가 맡은 분야가 산업경제 파트여서 주로 경제실과 이제 미래산업국 쪽에 그 정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부분들을 좀 쭉 그 도의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뭐 내용이 많아서 엑셀표를 요 부분만 좀 뽑아갖고 볼 수 있게 좀 뒷페이지에 100페이지부터 시작해갖고 좀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그 100페이지부터 표를 보시면 총사업비에서 국비, 그 다음에 도비, 시군비, 기타나 그 여러 가지 민간 자부담이라든지 뭐 민간 매칭이라든지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중에서 순수 도비 측면에서 도비의 비중들을 한번 찾아보고 시행 주체가 어딘지, 그 다음에 도비 사업 내용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표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발전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표를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충청 다시 99쪽으로 돌아가면은 충청남도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중앙부처의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 공모 사업에서 지역의 대학, 뭐 지원기관, 기업, 지자체가 이제 적극 공모하여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충청남도도 굉장히 이게 전략을 잘 세워서 활발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공모사업 및 지자체 위임사업 증가에 따라서 지방비 사업 및 지방비 매칭 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서 사업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권한이 한정적이고 또 지자체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이 사업 지역 관점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낼 건지에 대한 어떤 그 투자기점 데이터들도 미흡하고 진행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예산을 좀 살펴보면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경제산업 분야 지방비 사업 및 정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은 사업성 예산 한 112개만, 이게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데 다 할 수 없고, 뭐 지방비 100%인데도 있고, 뭐 그래서 한 12개 사업만 이렇게 좀 뽑아서 눈에 띄는 것만 표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방비 비중을 보면은 112개 중에서 10% 이하가 27개, 10%의 초과 20% 이하가 16개, 20%에서 30%가 14개, 뭐 30% 초과 40개, 10개, 뭐 등등 이렇게 쭉 50% 초과하는 그러니까 순수 사업들이 뭐 26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특징을 보면 과학기술 쪽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 내외 정도, 이건 뭐 대학 같은 데서 R&D 한다고 했을 때 그 도비 한 10% 정도 내외 매칭을 해주는 그런 그 다음에 기업 지원이나 산업기술 쪽 사업들, 그 다음에 뭐 지역산업 육성과 같은 이런 그 프로젝트 사업들, 이런 것들은 한 20-30%대의 어떤 매칭 비율을 보내는 것 같고, 인프라 및 장비 구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토지 구입이라든지 건축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비로 중앙이 매칭을 해주면서 밀어버리고, 정부는 주로 뭐 기업 지원이나 장비 지원, R&D 지원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이쪽 사업은 대부분 좀 매칭 비율이 굉장히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백사 쪽으로 가서 뭐 검토 의견으로 보시면
국가 공모 사업의 사업 및 과제 평가는 이제 부처별 및 보통 전담기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R&D 예산의 경우에는 뭐 국가의 심의도 있고,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부처도 하고, 또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 평가 후에 하는 뭐 그 균특회계 나름대로 평가 시스템들을 또 따로 갖고 있어서 있고, 부처별 전담기관이 주로 국가 및 기재부 대응을 위해서 매년 사업별 성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제 정부 공고 사업의 의무에 따르던 매측정 성격으로 인해 자체로 성과 관리를 하기보다는 중앙 평가에 대응하거나 뭐 중앙 평가를 참조하는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 평가는 보통 이게 그 지역 경제 및 지역 내의 산업 육성 효과보다는 전체 사업의 어떤 경제성, 뭐 평가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하나가 지역 발전이 목표인 지자체의 입장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는 큰 사업 단위의 어떤 그 평가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상당히 지방비 매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업들이 사업에 대한 뭐 예산 적정성이나 향후의 성과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성과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그 지자체의 권한 증가와 함께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뭐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내 사업을 집행하는 뭐 국실별로 좀 심의 및 성과 관리 방안을 좀 스스로 좀 보완을 해서 만들어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도 매칭 사업의 늘므로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 지역, 특히 이제 충남도에 어떤 그 성과를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런 기능들을 좀 강화하면서 어쨌든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매칭 사업이니까 이거를 좀 그 분석해가는 이런 기능을 좀 보강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흔히 많이 쓰는 전문가 뭐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아니면 평가기관을 위탁을 주든지 이런 내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가보는 뭐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그 이런 게 이제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뭐 그 사이에 행정 업무도 증가할 수도 있고, 초기에는 이게 해봐야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정도 꽤 많아서 실효성 논의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뭐 실효성이 있냐, 사업과 성과 관리 시차도 잘 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시험적으로 좀 시험 사업들을 통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점점 이렇게 제도를 정착해가는 과정 이런 거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어디든지 좀 지자체 관점에서 이런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협의하는 체계는 좀 필요하겠다. 이게 지금은 물론 이제 국장님이나 그 윗선의 이제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조율이 되겠지만 어쨌든 따로운 그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조율하는 다른 어떤 기능은 없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도내 과학 및 산업 육성 관련 추정기관 간의 어떤 그런 뭐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지금 검토되어 있고, 이쪽 산업 육성 관련이나 이쪽 관련에 있는 분들은 뭐 소문으로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이 합쳐진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지금 무성한 상황이고, 사실 그렇게 무성하게 얘기되는 기관들이 앞에서 얘기되는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의 지방비 매칭 사업의 수행기관들이 태반이어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주로 재정 효율적으로 추정기관들의 어떤 그 통폐합 논의들이 많은 논의되고, 물론 어떤 기관의 성격들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특정과 특정국이 특정 기관들을 관리하는 형태 중앙부처도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통폐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육성기관들이 특정과나 특정 또 부처와 연관된 이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도 전체의 효율성을 놓고 도 전체의 과학기술과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 정책 기획이라든지 전략 기획들을 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기관, 또 집행하는 기관, 또 이것들을 평가해내고 성취하려는 기능, 이런 것들이라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전략과 방향과 기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양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단순히 그 기관 간에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통합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 통폐합 과정들의 좀 의견들을 반영하는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제는 마쳤고요. 그럼 지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은 지금 아까 소개시켜드린 정병인 충청남 도의 의원님, 그리고 한태식 예산정책 담당관님 의회, 그 다음에 도의 이재훈 예산 총괄 팀장님, 이경성 회정과장님, 김범수 미래성장 과장님입니다. 먼저 가까이 계신 정병인 의원님부터 1부에서 들었던 그 예산 그 발제 내용과 또 우리 2부에서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먼저 이 자리에 나왔던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의회의 앞으로의 해결 과제이고, 또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심의라든지 또는 내년 사업 심의할 때 가장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회 예산정책 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또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내년도 사업 심의할 때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앞서 우리 한태식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입 추계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이 행정부와 의회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국회에서도 이 20년도에 19년도 20년도에 이 세입 추계가 워낙 크게 잘못되는 바람에 매년 앞으로는 매년 세입과 관련된 예산결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입 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단지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할 것이다가 아니라 디테일한 근거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추계 분석 보고서가 필요할 것 같고, 자,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부 자체 내에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부 전문가나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계 분석 보고서가 내실 있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세입 추계 분석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준이 되는 게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올해연도 본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본 예산은 가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 올라온 시기면 이미 3차 추경, 정기 추경의 시기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본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연도에 본 예산 대비 증가하는 결산이나 또는 정리 추경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의회나 행정부에서도 전년도 본 예산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정리 추경의 현 상황을 대비해서 앞으로의 추계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본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당장 올해에도 본 예산 대비 3차 추경이 벌써 거의 이러다보니까 8,700억이 오차가 생겨요. 8,700억이 증가하거든요. 작년도 대비 본 예산이 22년 대비 23년 일반 회계가 3,800억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미 8,700억이 순증한 상태에서의 증가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 예산 보통 보면 결산 대비 본 예산은 보통 80% 내에만 예산을 측정을 하고 전부 다 추경을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험성이 뭐가 있냐면 물론 앞서 세수 추계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안정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나 오차범위 너무 크게 두기 때문에 본 예산을 너무 낮게 추계를 하면 의회 예산 심의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조가 넘는 도의 예산인데 항상 80% 이하로 줄여서 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이상 심의해서 삭감할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추경을 계속 늘리거나 신규 사업들은 추경을 올리거나 또 특히나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도 행정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1,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실은 이미 결산 대비해서 매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시기만 잘 조정하면 1,000억, 2천억의 지방채는 실은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의회 예산 심의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더욱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아직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많이 못 두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앞서 이제 세입 추계 분석의 정확성과 이어서 두 번째는 지방채무의 관리가 좀 더 필요하겠다. 지금 2021년도에 1조 정도 되거든요. 그게 예산 대비 10%가 조금 못 되는 건데 23년도에 지방채를 보니 벌써 1조 3천억이 넘어가는, 그래서 예산 대비 10%가 넘어갑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된 것들이 26년까지 지방 채무를 8% 이하로 조정해야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기적으로 8% 이하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지금 계속 예산 대비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채무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의회가 좀 더 관심 깊게 봐야 할 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고, 또한 앞서 한태식 담당관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성과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의회에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아직 형식적으로 행정부나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세우고 내실 있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성과평가가 중요하지만 성과평가에 앞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성과계획이거든요. 성과계획에 있어서 평가지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잡을 것이냐인데 아직은 형식적으로 성과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과계획의
지표를 세울 때 의회와 협의해서 성과 지표, 성과 평가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우리 진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부 전문가에게 우리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방법으로 그 계획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방 채무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산이나 채무에 아직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획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 방향도 잡혀지지 않았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베이밸리가 앞서 발제에서도 진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청남도 내에 균형 발전 시스템하고 또는 초강형 메가시티하고 이 발전축이 충돌될 수 있다는 걸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추후에 다시 메가시티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으로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라는 구상이 있지만 도로나 철도를 까겠다는 구상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결국은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그 첫 번째 발제에서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것 중에 전부 다 공감이 되는데 공모사업의 시군의 예산 유효성에 공감을 하는데요. 잠깐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혹시나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거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도가 시군의 매칭 예산을 내려주기 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시군의 어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의 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나 방법론이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발제자도 훨씬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정책 담당관님 말씀입니다. 예, 저는 아까 내용을 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공감이 많이 가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본예산과 본예산 대비해서 이제 예산이나 결산 관련해서 그렇게 체크비탕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 대비할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한 내용하고 최종 예산에 대한 대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개선하시는 데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비교해서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계 관련돼서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큰 내용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발제자를 보시면 3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주택 거래량 자체를 제가 이제 그 부동산원에서 직접 데이터를 다 추출해서 해 보니까 지금 그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볼 때 제가 바로 위에 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 예산 결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걸 보시면 주택 거래량 추이가 오른쪽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7년도는 좀 증가를 했는데 마침 이제 2017년도 세입 결산도 한 5% 정도 초과로 들어왔고요. 2018년도 19년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추이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그때도 보게 되면은 예산이 이제 세입 예산이 결산 차가 좀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있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는 아직 그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은 볼 수 없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최근에 세입 자료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았는데 자료를 저희가 의해서 볼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52.36%나 줄었습니다. 보다 금액도 지금 거래 금액도 상당히 엄청나게 그 감점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세계 경기 자체가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이 그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규제를 풀어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볼 때는 취득세 10% 정도 감액시켜가지고는 나중에 큰 2019년도에 순세경유금 전액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그 마이너스 결산 처리해서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도 없거든요. 거기다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환급 관련된 부분이 68억에서 72억, 187억, 올해는 또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위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의 경기 변동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그 재정 관리 부분에서 이런 위험 요인들 때문에라도 약간 세수는 보수적으로 지금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특히 올해는 이제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입 재원을 늘리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그 세입 재원 중에서 약간 좀 다소 과다하게 계산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매년 세입은 당초에 뭐 이렇게 감소하는 세입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세목들은 또 새로 뭐 추가적으로 증가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세출 예산 과대평가된 부분들 중에서 또 불이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세경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는 그 많이 거쳤을 때는 좀 잘못된 경기 전망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후순위에 밀려있던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게 세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도 추진 못하는 심각한 그 재정 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도 물론 뭐 요소가 가미가 되겠지만 좀 안정적인 특히 국제 경제 사회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예산안과 일치를 안 해서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예산안하고 일치를 시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당연히 중기지방 재정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꼭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중기 계획이 세워주지 않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나 예산 편성 자체가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 편성 한번 하고 나면 결산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순세예금에 대한 그 정리 추경 정도 한 번 정도만 추경하는 것이 원래 맞는데 지금 보면 명시월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명시월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해소하다 보니까 지금 불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이 두 번, 세 번 계속 나타나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시월 제도도 사실은 사고율은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사고율이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생기면 사고율 처리 못하니까 그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명시월로 제출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 받고 원인행위 없이 그냥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의 효과성을 살펴보게 되면 명시월 한번 시키게 되면 또 한 번 거쳐서 사고일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예산은 1년 전에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는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1년 전에 예측했던 그 예산 구조를 그대로 내년도에 2년 후에 집행한다는 건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시성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점검에 대한 적시성에 있어서는 명시일제도 이렇게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내년도에 재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훈 예산총괄과장님. 예, 예산총괄팀장입니다.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좀 혼나야겠다 생각은 하고 왔는데 많은 말씀 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최종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저희가 당연히 또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수용할 거고요. 저는 이번 이제 발제에서 이제 좀 공히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 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 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재정부서에서도 그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고민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칭 비용을 나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 내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또 이제 사업별로 사전에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 공모사업, 어떤 공모사업은 하고 어떤 공모사업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해 둔 게, 이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최소 50% 이상 국비 보조가 되는 사업 중에서 이제 공모를 해라라고 이제 사업부서에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시군 매칭 비용 같은 경우도 도비는 3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기준이 획일적이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제 공모사업 발굴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정 운영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제안 사항 중에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좀 내실 있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신 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그런 부분 반영해가지고 좀 재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조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 세정과장.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정을 뒷받침하는 재정 담당 과장으로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워서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 세입 추계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행안부의 세수 추계 오용을 기본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하였습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저희 특수 요인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그 세수 추계 모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차 추계를 해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1차 하였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1차 자문회의를 하였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도에서는 부가 징수권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와주시지 않거나 시군에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세원을 발굴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나름대로의 세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군 과장회의를 1차 9월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시면 조금 과하게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2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들여다보고, 저희도 이 수치를 예산 담당관에게 이제 그 금액을 우리 지방 세입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저희가 전반적인 도정에서 볼 때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약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최소한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세수 분석과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24년도 예산을 짤 때 세수 추계 분석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수 추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도의 사례도 보면 행안부의 그 추계 모형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의 어떤 사례를 작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내년에는 외부에서도 의견을 좀 더 듣고 추계도 한번 같이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추계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보다 3,334억을 더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단계 지방 분권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보존 추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6%인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 소비세가 10년도에 세목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14년 제일 처음에는 5%로 시작을 해서 14년도에 1단계, 2단계 그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를 인상해 주셔서 5%에서 11%로 인상이 됐고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재정분권 1단계 추진 방안에 따라서 다시 또 4%, 19년도에 4%, 20년도에서 6% 이렇게 인상을 해주셨고요. 21년도에 재정분권 2단계로 해서 22년도 올해 2.7%를 또 인상해서 저희한테 배분을 했고 내년에 1.6%를 인상해서 저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안분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득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22년보다 1,470억 원 정도를 감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근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이제 거래 절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자료를 이렇게 발췌하셔서 이번 자료에도 활용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거래 현황을 쭉 검토해 보면 아파트는 38.6% 정도,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입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도 34.2%,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도 23.6%, 토지도 16.9%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계하였고요. 저희가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된 사유가 올해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되는 지역 특수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9,760세대가 순준공해서 원시 취득을 했는데 내년에는 2만 1,000세대 정도 원시 취득을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군과 협조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세입 징수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도 저희가 세입을 추계합니다만 나름대로 세정이 굳건해야 도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도민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숨은 세원 같은 것도 발굴을 해서 시군과 협조를 공고히 해서 저희가 추계한 그 세입만큼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좀 끝나서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끝내셔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김범수 미래성년과장님 좀 수고해 주십시오.
예, 미래생활과장 김범수입니다. 일단 발제장님들께서 지원을 주신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좀 저는 이 정부 공모사업의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 정부의 사업을 할 때 보면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이제 공모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정부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산업적 여건을 반영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다 이제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과열을 낳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그 공모에 선정 또는 당선되기 위해서 또 재정을 더 많이 뭐 투입을 한다든가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이제 과도하게 좀 지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또 공모사업,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R&D나 이런 걸 또 못하는 또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이제 그 되면서 저희는 이제 국가의 어떤 재원들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고 그리고 그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일으키든 뭘 하든 이런 체계로 갈 거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지방화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이렇게 더 구속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좀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사업은 다 공모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과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분들이 충남에 상당한 그동안 전략산업을 육성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발주자인 뭐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이 정당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변모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이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 좀 구조조정 내지는 이 방향 정립이 좀 선행이 되지 않나 하는 좀 근본적인 좀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발제자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는 또 나름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나 성과관리를 강화를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예산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제안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1부과에서는 어쨌든 두 분이 발제를 하시고 또 5분이 토론을 하시면서 발제 내용과 또 그 일부 발제 내용 전반에 걸쳐서 풍부하게 논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꽤 흐르는 관계로 2부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3부로 자리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